거기 이제 진류의 태수가 장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조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그래요. 근데 사실 조조가 다 이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랑 다 친구입니다. 원소 이런 애들이랑 어렸을 때 같이 막 술 먹고 놀기도 했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진류로 가서 여기서 군사와 무기, 말 같은 걸 모으는 겁니다. 자기 가산을 다 정리하고 올인을 하는 거죠. 야, 이번에 좋은 투자 정보 있다더라. 해가지고 투자 정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변 지인들을 또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 친인척들이 합류하기 시작하죠. 조조가 한 건을 하고 있다더라. 조조가 한 건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조휴, 조진 딱 듣자마자 이 장수들의 무력이 떠오르는 분들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하신 거고요. 이런 이제 장수들이 처음 이때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189년 12월경이고 이제 전 재산을 올인해서 약 5,000명의 병력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조는 이렇게 모은 전병력을 가지고 이제 190년에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삼국지 게임상 이제 게임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190년 반동탁 연합군이 삼국지 게임상의 시나리오 항상 2번이죠. 예, 그래서 삼국지 게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 전략 짜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전략이 필요 있나 거기서?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불 지를 건지 전염병 돌릴 건지 이간질 할 건지 막사 얼마큼 세울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주로 그런 전략을 하시는군요. 네네, 초고급 전략을 많이 썼지. 사람 목숨은 숫자일 뿐이고. 네. 다 노동력일 뿐이고. 네네. 알겠습니다. 징병하면 돼. 계속 늘어나. 맞다. 뭐 재밌네요. 뭐 반동탁 연합군이라는 게 이제 이름만 뭐 거창하지 사실은 완전 오합지졸이고요. 이게 이때 당시 이제 그 맹주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로 원소가 추대가 되는데 원소는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엄청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삼공을 누렸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삼공이 뭐 국무총리,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4대에 걸쳐서 계속 그 관직을 한 거니까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죠.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딱히 그 세력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자기 근거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원소도. 아, 그래요? 게임에서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이 딱 있고 그러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워낙 명성이 있는 젊은, 그때 당시 이제 젊은 사람이었고, 뭐, 기록을 보면 원소가 되게 잘생겼었다는 설이 있어요. 미남이고 좀 이렇게 훈남 스타일의 매력 넘치는. 네, 정치력이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쪼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동생 원술이 더 쪼도 아닌가? 네. 걔는 좀 심하고 원소도 좀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조조한테 털리는데 그 반동탁 연합군을 할 때 조조가 막 나대면서 뭔가를 해요. 맞습니다. 원소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다 모였을 때 갑자기 조조가 딱 일어나니까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가장 명문가고 덕망 있고 이런 집안인 원소를 맹주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기분이 또 좋아진 거야, 원소가. 기억난다. 야, 독신 다 기억하고 있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조조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예. 어쨌든 조조가 원소를 추대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소설 속에서 묘사가 되는데 조조만 이 반동탁 연합군에서 설쳐요. 맞아. 그래서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는데 맞아. 자기 혼자 싸우러 갔다가 크게 깨지고 나오고 뭐 이런. 정의로운 거지 지금은. 예. 진짜.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이제 사실상 거의 처음 정규군과 전투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농민군만 한번 잡아본 거지. 정규군 전투는 뭐 첫 경험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젊은 조조는. 그리고 반동탁 연합군이 흐지부지 되면서 조조는 일단은 원소한테 빌붙어요. 그래서 원소 근처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관우 에피소드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이쯤 관우나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판타지적인 에피소드는 일단 빠지는데 반동탁 연합군 이게 또 이제 소설 속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죠. 막 이제 뭐 여포도 나오고 뭐 유관장이 나다와서 뭐 싸우기도 하고 이술이 씻기 전에. 네. 이술이 씻기 전에라는 유명한 짤도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손견이 무슨 옥새를 발견하고 그렇죠. 원술이 또 옥새를 뺏어갖고 도망가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거짓말이군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이술이 씻기 전에는 거짓말. 그렇군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네, 어쨌든간에 조조가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잡기 시작해서 하고 있었는데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1년쯤에 농민봉기가 다시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흑산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만 명이 넘는 흑산군들이 난을 일으키자 원소가 조조한테 얘네들 좀 처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원소가? 예. 그래서 조조는 자기 병력들을 가지고 흑산군 세력을 거의 1년 가까이 토벌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사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비범한 군사적 재능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격 전술을 이용해 갖고 적들이 행군 중일 때 몰래 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가한다거나 또 뭐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갖고 적들이 뭐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먼저 또 쳐버린다거나 아군 본진이 털리니까 본진을 수비하는 대신 오히려 더 빨리 기동을 해갖고 상대편 본진을 친다거나 네, 이런 좀 천재적인 병력 운영술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하기로는 이제 조조가 이미 고대 병법에 정통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이 매니아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도 쓰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하죠? 병서를 써요. 병서도 병법서. 쓰고.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항상 끼고 다녔다. 진중에서도 뭐 맨날 책만 봤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 항상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달고 살았고 이런 사람이 한 분 더 계시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렇죠. 예. 아 맞다 기억난다. 예, 그래서 망치와 모루 전술. 그렇죠. 상당히 알렉산더 대왕과는 다른 성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조조가 약간 이겼을 수도 있다. 와 정말 와 오랜만에 듣는 초등학교적인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생각. 곰이랑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 알렉산더와 조조가 붙으면 어디서 누가 이길까 이런 건데 조조가 약간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요? 약간 천재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조조가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192년에도 또 뭐 황건적인 뭐 100만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약간 과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난리가 나고 이때 당시에 연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복양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라는 지역에 연주 주자사라죠. 이때는 일단 현대적인 표현을 할게요. 그냥 주지사 연주 모옥기입니다. 유대라는 사람이 괜히 까불고 무리하게 전투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조조가 이 틈을 타서 찬스는 기회다 이런 명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조가 찬스는 기회다. 영어를 잘. 그래서 마침 연주목이 없는 틈을 타서 거기로 접수를 하러 가죠. 그렇군요. 예, 뭐 순욱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계책을 내서 조조님 찬스는 기회입니다. 지금을 잡으셔야 됩니다. 찬스는 기회다.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게시판에. 그래요? 기회다. 어둠의 데스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조조가 자기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연주라고 해서 일종의 아마 우리나라보다 클걸요? 연주란 지역이? 예, 도 단위라고, 우리도 치면 이제 강원도, 경상도 하듯이, 여기는 뭐 연주, 예주 이렇게 불렀는데, 연주라는 지역을 이제 자기가 낼름 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황건적들을 토벌하는데, 이때 이제 토벌하면서 다 죽이지는 않고, 자기 병사들로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따르면 뭐 30만이 투항했다 그러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가운데 조조가 특별히 정예병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얘네들이 나중에 청주병이라고 해서 조조가 앞으로 계속 모든 전투에서 운영하게 되는 최강 정예 주력 부대가 됩니다. 청주병. 그래서 이렇게 농민 봉기를 진압하면서 조조는 뭐 공적도 쌓고 명성도 높이고 그리고 아예 땅까지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병력까지 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군벌 중에 하나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좀 그려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명칭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천하는 수십 명의 군벌들이 서로 뭐 땅 하나씩 성 하나씩 뭐 이렇게 잡고 서로 으르렁거리던 시절입니다. 군웅할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정사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정사각형 이걸 가로 3, 세로 3으로 3등분을 합니다. 9개가 되게. 네, 그러면 9개가 되겠죠? 네네. 그럼 맨 왼쪽 위부터 1, 2, 3 4, 5, 6, 7, 8, 9. 전화 다이얼처럼. 예, 전화 다이얼을 생각하시면 되죠. 전화 다이얼이 그렇게 돼 있나? 예, 1, 2, 3, 4, 5, 6, 7, 8, 9 형태로 이제 중국 땅을 자른 겁니다. 예, 9등분을 했을 때 아주 단순화시켜보죠. 그럼 1번 땅이 어디 있냐면 이제 서량이라고 보통 부르고. 서량. 예.
맨도맨. 뭐 양주 정식 명칭 뭐 양주라고도 하는데 1번 땅은 저 서북 쪽에 거의 이제 이민족과 붙어 있는 땅이죠. 맞죠. 예, 거기는 이제 사람보다 말이 더 많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 성씨도 다 마씨들입니다. 맞아. 마등마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 저기 뭐 서양인 이름들도 다 직업이잖아요. 예. 저기 뭐죠? 그 스미스가 스미스 씨가 대장장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테일러 씨. 뭐 말이랑 연관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그 1번이 서량이라고 해서 완전 서북쪽 끝이고 사실 변방이기 때문에 잘 신경을 못 씁니다. 여기까지는. 2번 땅도 약간 변방인데 이제 보통은 병주라고 부르고 이렇게 막 비옥한 토지는 아니고 이제 몽골 밑에 지역에 약간 좀 험악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 3번 땅 이제 한국 북쪽에서 고구려에서 약간 왼쪽으로 붙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땅. 그렇죠. 3번 땅을 공손찬 있던. 그쪽을 이제 가장 오른쪽으로 붙은 걸 유주. 그리고 그 살짝 밑에가 기주입니다. 기주. 3번에 그래서 유주란 기주가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주는 익숙한데. 요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병주, 유주, 기주 얘네들은 뭐냐면은 원래는 공손찬이라는 사람이 꽉 잡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 공손찬. 그러니까 그 삼국지 소설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공손찬이 사실 무슨 되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차 비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해외 자동차로 할게요. 폭스바겐 정도 끌고 다니는 뭐 중소금벌 정도. 중소.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확 와닿는다. 알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 벤츠 S 클래스를 끌고 다녔던 굉장히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정사에서요. 정사에서는 그래서 유주와 기주, 뭐 병주 지역의 사실상 패권자였어요. 그 싸움도 엄청 잘하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그 이민족 학살자로 불릴 정도로 뭐 전략에도 능하고. 말 잘 타고. 기병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조은이 여기서 왔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공손찬이었고, 그 공손찬이랑 투격태격하면서 신흥 강호로서 떠오르고 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원소입니다. 원소. 그래서 이 2번, 3번 지역이 보통 이제 원소가 일단은 이미 슬슬 장악을 하기 시작했고, 공손찬이랑 이제 운명적인 대결을 벌이거든요. 이 원소와 공손찬이 싸우는 지역입니다, 주로. 낙양은 2번인가요? 5번인가요? 좀 기다리세요. 5번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2번이 아닌 거다. 낙양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번이 그 약간 서쪽 끝에 옹주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변방이고 보통 이제 장안이랑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변방이기 때문에 길게 안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5번이죠. 5번. 한가운데, 중원의 한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낙양이 5번에. 낙양이 있죠. 그리고 허창이라는 이제 나중에 도시가 되는 도읍지가 되는 허창도 있고 뭐 완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걸 뭐 사주라고는 하는데 뭐 이 명칭은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낙양 인근입니다. 낙양 인근. 근데 이제 5번 한가운데에 인구가 많이 살고 그래갖고 좀 나눠져 있었어요. 주가. 그래서 일단 5번을 반으로 가르셔야 됩니다. 또 낙양을. 그래서 이 5번을 반으로 가른 다음에 그 왼쪽이 이제 낙양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약간 오른쪽이 연주예요. 한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연주. 이게 이제 진류, 복양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조조 근거지네요. 여기가 이제 그 조조가 낼름 집어삼켰던 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조가 딱 보면 되게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굉장히 가운데에 있고 그 연주의 바로 밑에 보면 예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술님이 근거하고 계십니다. 왜 원술님이라고 하시죠? 원술만? 그리고 이제 이 5번 땅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요. 어쨌든 5번 연주가 이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5번 옆에가 이제 6번 지역이죠, 그렇죠? 오른쪽에 정사각형의 오른쪽에 있는 한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청주와 서주가 있어요. 서주목 맞다. 서주. 청주는 이제 약간 청도? 그 지금으로 치면 산둥반도라고 해서 그쵸. 약간 볼록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옆에 찐따오. 중국 땅 보면 그렇죠. 거기가 찐따오. 청주 지역이고 거기도 이제 이때 당시는 거의 원소의 세력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밑에가 서주라고 해서 이제 뭐 도겸이라고 하는 그쵸. 군벌이 운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6번이 이제 청주와 서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5번을 중심으로 보면
이 조조가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어요. 한가운데고 네. 바로 뒤에는 이제 천자가 있는 낙양이 있고 남쪽에 원술이 있고 오른쪽과 북쪽을 보면 원소와 공손창이 다 둘러싸고 있고 예, 뭐 이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각형의 이제 7, 8, 9는 쓰레기 땅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땅이요? 예. 송건 어떻게? 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때 당시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냐면 2번도 아니고 3번, 5번, 6번 이쪽이 그나마 좀 개발된 지역이고 3번, 5번, 6번. 5번, 6번. 예. 이쪽이 그나마 좀 인구 밀집 지역, 하북 지역이고요. 여기 투자해야 되는군요. 3번, 5번, 6번. 여기가 이제 아, 땅값이 한 5배쯤 되는 거죠. 아니, 투자하려면 오히려 아래쪽에. 아래쪽에. 아니, 거기는 양지간 안 됩니다.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한 1000년 후에 오르지 않을까요? 1000년 후에 개발됩니다. 거의. 1000년 후에. 좀 오래 이제 걸리네. 7번 지역이 그 유명한 총나라가 있었던 익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여기 뭐 유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잠자고 있었고, 여긴 진짜 산골짜기. 예, 아무도 안 가는. 우리로 치면 이제 강원도보다 더 산골짜기. 함경도 뭐 이 느낌, 함경북도. 그 밑에가 이제 8번 지역이 형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9번 지역이 그 오나라가 나중에 근거하게 되는 양주라는 지역인데, 특히 7번이랑 9번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이 안 된 상태였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7번, 9번. 예.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나 이런 게, 이때는 이제, 여기는 강북이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예, 강남은 별로 개발이 안 된. 그래서 좀 7, 8, 9는 사실상 이제 변방이고, 예, 중요한 게 이제 5번 지역으로부터 그 근처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가 192년경에 이 연주 지역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 다 설명 들었는데 연주라고 하니까 어딘지 또 모르겠어요. 가운데. 한가운데. 예, 한가운데. 복양, 진류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주 지역을 잡은 조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변을 또 먹고 들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193년경에는 뭐 원수를 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조조가 193년 가을에 서주를 이제 쳐들어가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서주면 6번. 예, 6번에 있는 아주 오른쪽 끝에 예, 있는 땅입니다. 도겸. 예, 도겸이 지키고 있는 땅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서주의 태수였던 도겸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을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설이 분분한데 도겸이 일부러 죽였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도겸은 조조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호위병력을 붙여줬는데 그 호위병력들이 알고 봤더니 황건족 출신의 뭐 도적들이었다. 그래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죽이고 도망갔다. 뭐 이런 설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부자거든요. 조승이. 아, 조승이. 그렇죠. 예. 상상 초월할 정도의 부자니까. 예, 당대 권세가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승이 죽고 뭐 온 가족이 거의 몰살당하는 수준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로서는 당연히 복수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당시 도겸이 제일 만만했거든. 예, 그러니까 약자부터 치러 들어가는 거죠. 명분도 생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조의 군대가 이제 드디어 연승을 거두면서 서주를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조조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이 실수는 계속 반복되는 실수이기도 한데 조조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서주의 백성들을 거의 수십만 단위로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서주 대학살. 예, 아예 이름이 붙어있죠. 서주 대학살이라고. 그래서 닭이나 개조차도 살아남지 못했고 5 고을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고 할 정도로 뭐 병력들을 몰살하는 거에 상관없는, 뭐 그래도 좀 봐주면 한데 일반 백성들을 막 죽이고 다니니까. 이 정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조조라는 사람이 원래는 여론도 좋고, 이 친구 나름 젊었을 때 십상시랑 이 친구 젊었을 때 학생 운동했던 친구야. 아, 그래요? 막 이랬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십상시랑 학생 운동했다고? 십상시에 대항해서. 대항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부 정권에 대항해서. 뭐, 그렇지. 네, 운동했던 친구야, 운동권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나더니 막 백성들을 때려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어떤 잔인한 성격이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예, 처음 한 거죠. 저런 놈이었어?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면서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여론이 매우 악화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조조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측근이나 친구들도 얘 이런 애였나? 이렇게 약간 광기가 있었네? 이런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놈 무서운 놈이구나. 가까이 옆에 붙어 있다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까?
징기스칸이 그랬던 거죠. 예, 뭐 무슨 계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인 전략. 예, 어쨌든 이게 왜 실수였냐면 조조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진류에서부터 이제 조조를 지원했던 진류태수 장막이 이걸 보고 약간 이제 두려움을 떨었다라고 그래요. 아, 얘가 이런 혹시 내가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조랑 또 좀 젊은 시절부터 같이 돌아다녔던 진궁이라는 책략가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그래서 진궁과 조조의 에피소드는 또 연희에만 나오는 거고요. 돌아가서 그렇겠죠. 내가 배신을 할지언정 배신 당하진 않겠다 했었던 그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는 또 정서에 나오는 것 같네. 정사에도 그런 멘트는 있어요. 근데 뭐 이거랑 연결된 건 아닌데 뭐 제가 생략하고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던 멘트인데 어쨌든 조조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내가 남한테 이게 당하고 사느니 내가 먼저 남들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도 하기도 합니다. 정사에도 그런 멘트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장막과 진궁이 모반을 꾀해서 그때 당시 마침 지나가던 여포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거의 또 지나가는 여포. 예. 왜냐하면 이제 여포가 이 동탁의 오른팔로 막 활약하던 맹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삼국지라는 전체 이 작품 속에서 최강의 무용을 가진 맹장이고 100이죠, 그냥 100. 혼자 100입니다. 그래요? 무력 100. 관우는 98. 장비가 99. 예. 그걸 어떻게 외우고 있지? 97은? 조자룡이 보통 96에서 97 정도 왔다 갔다. 그래요? 허우돈이 95에서. 예. 허저도 97. 뭐. 여포 혼자 100. 야. 그래서 이 삼국지 최강의 용장인데 이민족 출신이다가 보니까 이제 정사나 뭐 이런 데도 좀 안 좋게 묘사되는, 좀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간 쓰레기처럼 묘사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여포도. 그래요? 호색한에다가 막 무식하고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항상 이민족들은. 의리 없고. 예, 의리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여포가 동탁을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죽이게 되죠. 예, 죽이고 거기서 또 쫓겨나갖고 여기저기 떠돌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다가 마침 딱 눈에 띈 거야. 예, 그래서 진궁과 장막이 여포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연주목에 오르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조조는 한창 서주에서 싸우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조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겠죠. 본거지가 지금 본진이 털린 겁니다. 갑자기. 예, 자기가 원래 점령하고 있던 성이 확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지금 조조는 6번을 막 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의 원래 본거지였던 5번이 5번 땅에서 갑자기 배반이 일어나고 삼국지 최강의 용장이었던 여포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194년에서 195년 내내 조조는 연주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여포와 굉장히 박터지게 싸웁니다. 여포는 지금까지 조조가 싸웠던 상대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포 개인적인 무용에 밀려서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도망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맞아.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조조는 천재적인 기만 전술을 활용합니다. 조조가 왜 천재라고 보냐면 잘 속입니다. 상대방을 굉장히 잘 속이고 소수의 병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움직여요. 깡쌤이 생각하는 리더의 덕목은 그렇죠. 손이 빨라요. 잘 속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를 칠 것처럼 이렇게 깔짝깔짝 하다가 반대쪽으로 확 병력을 돌린다거나 하는 기만 전술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포와 대적하다가 이제 여포가 조조가 있는 진영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조가 꾀를 냅니다. 일부러 병사 일부들을 시켜가지고 인근 논에서 이렇게 농사 보리를 막 수확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시켜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적들이 보기에 쟤네들이 전쟁 뭐 우리가 오는 것도 모르나? 뭐 이런 방심도 하게 되겠고, 병력이 약간 나눠져 있겠구나 하면서 흥분 상태가 되겠죠. 예. 땡큐다 이런 흥분 상태를 일단 만들고, 동시에 실제로 성은 거의 비워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녀자들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가짜로 경기에 서는 것처럼 해놓고, 전 병력을 다 빼가지고 성 근처에 이제 큰 제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 서쪽에. 그 제방 뒤쪽에 다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매복. 예, 매복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포는 이제 쭉 진군을 하면서 원래 남쪽에 울창한 숲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매복이 있으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이 뚝 쪽으로 슬슬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거리에 들어왔을 때쯤 조조가 매복된 병력의 일부만 또 빼서 보여줍니다. 소규모 병력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가뜩이나 흥분한 여포가 어떻겠습니까? 빨리 통과하려고요. 그렇죠. 예, 여포의 특징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포의 미덕이죠. 발견하자마자 돌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와 하고 이제 다 왔을 때쯤에 그 제방 뒤쪽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매복을 해갖고 크게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르면서 여포가 이 연주 지역에서 도망을 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조조전 이제 계속 읽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가끔 카메오처럼 등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비라고요. 아, 유비.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유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잊고 이분은 있었어. 이제 이 조조 관련된 인물사에서는 이제 그 패배 전문가. 다 지고 다 도망 다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맞아. 또 반대편에 붙었다 이쪽에 붙었다 계속 그 짓만 하는데 예 그래서 여포는 연주에서 크게 패하고 나서 서주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예 조조가 이제 서주를 공격하다가 뒤로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조조가 치던 서주 6번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조조가 치고 있던 5번에서 여포가 물러나와서 6번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6번 조금 남쪽으로. 근데 이제 서주는 마침 도겸이 이제 좀 늙어서 죽고 유비가 후계자로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유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패 사나이 아닙니까? 들어오잖아요. 전승이 아니고. 그래서 들어온 여포한테 털리고 양보하죠. 그렇죠. 성을 양보하고 그걸 자기는 양보라고 할 수는 없죠. 털린 상태였는데 그리고 이제 여포 밑에 잠깐 복종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승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포라는 최강 맹장을 상대로도 이제 조조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아, 이놈 진짜 센 놈이네. 여포도 저렇게 가볍게 해버리네. 본진까지 털렸는데. 좀 잔인하지만 실력은 있는. 예, 실력을 있는 이런 거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조조가 드디어 거의 천하를 움켜쥘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조조의 참모였던 순욱이 조조한테 계략을 하나 살짝 가서 알려줍니다. 뭐냐면 황제를 조조 당신이 직접 가서 맞이하고 황제를 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194년까지 조조는 이제 청주에서 황건족도 때려잡고 연주도 잡고 도겸도 공격했다가 여포도 물리치고 하면서 나름 세력을 굳힌 상황이었는데 이 세력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참모 순욱이 계략을 낸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황제의 상황은 어땠냐면 동탁이 192년에 장안에서 죽거든요. 예, 뭐 사도 왕윤과 뭐 여포가 계략을 짜고 소설 속에서는 뭐 초선이라는 가공의 판타지 미인이 등장하죠. 정세에서 안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초선이 뭐 어떤 역할을 하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사는 그런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여포가 동탁을 제거했으나 바로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 곽사라는 장수들이 난을 일으켜서 다시 황제를 납치하고 여포는 도망가고 이런 개판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동승인이나 뭐 양봉 같은 충신들이 황제를 모시고 장안을 탈출을 해요. 왜 장안에 있죠? 낙양이 아니고.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누락했던 것 같은데 동탁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을 당시에 황제를 빼가지고 튑니다. 장안으로. 불태워버리고. 예, 낙양을 완전히 다 황폐화시키고 불지르고 다 노략질 한 다음에 쓸모없게 만들고 장안으로 튀어가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도착했다가 흩어지는데, 근데 그게 그 장안에 납치되어 있던 황제를 갖다가 이 충신들이 빼가지고 다시 낙양으로 도망쳐온 거죠. 그래서 196년에 이제 황제가 낙양을 딱 도착해 봤더니 이거 완전 폐허인 거야. 장안에서 보니까 이각 곽사 이놈들이 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침 보호자가 필요한 타이밍이었어요. 요 타이밍에 조조가 이제 딱 잡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찬스는 기회다. 그렇죠. 천재인데. 찬스는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조조가 바로 편지를 보내고 제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I love you. 이런 연애 편지를 보내고 전격적으로 낙양에 진군해서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병력도 없고. 그치,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천자 이제 황제를 자신이 보호하는 척하면서 정말 싱겁게 대권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때가 196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조조의 행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원래는 그냥 변변치 못한 변방의 군벌 정도였고 약간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그 정도 뭐 싸움 몇 번 이기고 여포도 때려잡고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소위 말한 하늘의 아들이신 천자 황제를 끼고 천자한테 공식적으로 벼슬까지 내려받는 공식 명령도 부릴 수 있고 이런 정통성을 가진
그 아까 위치가 나왔던 장안이 그 장안의 화재할 때 그 장안이죠. 너무 크니까 예. 도시가 그 안에서 화재가 되는 게 그게 장안의 화자예요? 네, 그 장안의 화재. 오. 뭐 지금 이제 시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어쨌든 권력이라는 게 원래 그 권력의 본질이 뭡니까? 거기 있다고 생각할 때 있는 거? 그렇죠. 권력이란 사람들이 그게 권력이 거기 있네라고 생각하면 그게 권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조조가 황제 옹립. 그렇죠. 황제를 딱 지키고 사실상은 이제 겁박하는 거지만 그렇지. 예, 겉보기나 이런 걸로는 명분상은 내가 황제를 보호하겠다. 이 도적들로부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 헌제를 거의 납치하시다시피 해가지고 낙양에서 허창이라는 데로 데리고 옵니다. 허창. 예. 그래서 새로운 도읍으로 세워요. 허창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5번에 서 있는 일이죠? 다 5번 한가운데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연주에서 약간 왼쪽이죠. 네네. 예. 그래서 허창으로 데려와서 새로운 도읍도 만들고 뭐 핑계는 있었죠. 낙양이 다 황폐해져 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자기 세력권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조조가 갑자기 대장군으로 임명이 되죠. 완전 백지수표죠. 황제가 지금 옹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황제 이름으로 뭐든지 명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좋네. 근데 이제 조조가 또 머리가 좋습니다. 이 사람 쇼맨십이 장난 아닌 게 항상 조조는 이런 뭐 자기가 관직을 올리거나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있으면 3번씩 사양을 했다 그래요. 대하 신은 덕이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받을 수 없나이다. 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받지 뭐. 뒤에 칼 찬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그래요? 다시 제안합니다. 예. 아니요, 조승상 이러면서 이제 황제가 계속 줬겠죠. 연기력이 하여튼 짱이에요, 양반이. 근데 또 이 대장군 자리를 또 나중에 원소한테 바로 양보해 줍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원소가 제일 셌거든. 정치적이야. 경쟁자로서. 당시에는. 예. 그리고 또 원소한테 원소 기분 좋게 자네를 기주, 청주, 유주, 병주의 뭐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줘. 그러니까 원소는 또 기분이 좋겠죠. 황제 이름으로. 역시 조조 쟤는 어렸을 때부터 괜찮았어. 내 딸깔이었는데. 내 딸깔이었는데. 잘 모시네. 뭐 제가 황제 끼고 돌길래 약간 의심했는데 의심을 살짝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뭐 그런 제스처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판세 읽는 눈이 탁월하고 진짜 얄미울 정도로 간사합니다. 예, 전략적 결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완벽하게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조조는 이제 황제를 자기가 황실을 장악했고요. 마침 또 당시에 황제가 뭐 또 열받아가지고 조조를 제거하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음모가 발각돼 갖고 그 뭐 동승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황제의 장인이거든요. 예. 동승이 조조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발각됩니다. 황제의 장인도 죽고 그 딸이 누구겠습니까? 동승의 딸이 이제 황제의 부인이었겠죠. 그렇네. 예, 귀빈도 죽입니다. 거기에 유비 이름이 싹 발견이 돼갖고 유비도 쫓기고. 네,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은 다음 편에서. 그 다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도망자 유비. 그래. 이번 편은 조조고 네, 다음 편은 일부러 유비야. 유비를 지금 함구하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유비는 얘기해봤자 할 게 없어요. 계속 도망다니까. 다 패배하고 진정한 패왕입니다. 패왕. 패왕. 다 집니다. 패왕. 예. 그래서 완벽하게 궁궐을 장악하게 되죠. 반대파들도 다 숙청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사건은 뭐냐면 조조의 인재 등용하는 모습들이에요. 조조가 중앙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조조의 가장 tak월한 면이 뭐냐 하면 이 측면을 많이 뽑아요. 인재로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능력 있는 인재들을 딱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딱 써먹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또 책사들과 토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순욱이라고 해서 넘버원급 책략가죠.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원소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탈당합니다. 원소는 이제 새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탈당해서 조조한테 온 사람이죠. 또 비슷한 사람이 곽가라는 사람이 있죠. 젊은 나이에. 곽가도 원래 원소를 지지했으나 탈당파. 그래서 조조한테 왔던 천재적인 지략가고요. 뭐 또 많습니다. 정욱 지력 90, 순유. 목에 지력 80.
7, 만총 86 지력, 동소, 종효, 뭐 순유, 뭐 이런 온갖 그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제갈량이 100이거든요. 아, 저희는 100이에요? 과가 98인가 99 이렇게 높아요, 되게. 근데 과가는 키울 수가 없는 게 금방 죽어. 요절에. 네. 그러니까 게임에서 조조 입장에서 플레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과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얘는 금방 죽거든. 아. 그래서 순욱을 믿어야 돼. 조조는 목마른 사람처럼 인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나한테 오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당시 그 조조 밑에 유비가 막 도망쳐오고 이러거든요. 여포한테 발려가지고 또 도망쳐오거든요. 이 도망자 유비를 사람들이 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쟤 지금은 저렇게 쪼다처럼 살지만 어질고 덕이 있어서 상당한 명망가니까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아량을 베풀어서 유비를 너그럽게 품고 자기 옆에 최측근으로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게 문제야.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아까 여포도 네. 동탁 아래에 있다가 뭐 어디 있다가 계속 이렇게 좀 그걸 얍삽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따가 저도 한번 항상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유비도 공손찬 아래에 있었다가 그다음에 서주목 그 네. 도겸 아래에 있었다가 지금 조주 아래도 들어온 거예요. 원소 아래도 잠깐 있었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유비는 그것을 좋게 평가하고 여포는 좀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똑같은 행위를. 그렇지. 근데 이제 유비를 보면 좀 짠한 게 있어요. 네, 짠하고 나이 50대까지 계속 저기 치킨집 하다가 말아먹고 꽃가게 한번 열었다 말아먹고 계속 망하고 막 친구들한테 빚낸 거 독촉당하고 막 이런 좀 안습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좋아 애가. 그게 문제야. 친구는 많아. 친구도 많고. 그렇구나. 뭐 어쨌든 이랬는데 유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막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조조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글 읽고 능력 있는 사대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학이 나름 이제 한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나라도 그 메인 종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유학을 숭상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예. 네네, 그거 네.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맨날 전쟁통이고 하니까 문과는 당연히 천대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예. 그래서 이 갈 곳 없는 문과들이 여러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럼 이과가 아니고 무과가. 문과. 예. 맨날 힘세고 막 이런 놈들만 출세하는 세상이었는데 문과생들이 대거 몰려듭니다. 뭐 최고의 근무 조건에다가 능력 있으면 우대해주지. 뭐 공무원이지 심지어. 공무원이네. 그렇죠. 황제 밑이니까. 그러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에서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조조가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들을 이렇게 끌고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모으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더의 자질을 판단하려면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누구랑 같이 지내는가? 그렇죠. 지금 대선 후보들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렇구만. 막 이런 관찰들. 또 한 가지 이제 대중들한테 잘 안 알려진 게 정책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소설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옵니다. 당시는 이제 계속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었겠죠, 다들. 토지는 황폐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식량 부족 때문에 거의 인육을 먹는다는 기록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입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시 지방 호족들이 이제 토지를 다 자기가 먹고 있는 거야. 이제 토지 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토지 겸병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일부 가문들이 땅과 주택들, 뭐 빌딩들을 독점적으로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땅이 문제, 부동산의 문제구만. 예. 그리고 이제 세금도 약간 잘 안 내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 이제 중소상인과 젊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애도 못 낳고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 기록들을 좀 보면 호족의 저택은 잇따른 기둥이 수백 개에 달했고 기름진 밭은 들판을 메웠으며 노비와 도부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호족들은 엄청난 영화와 쾌락을 누렸고 권세와 힘은 고을 수령의 버금갔다. 뇌물로 자신을 지켜 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처벌되지 않았다. 또한 자객과 충성을 맹세한 군사들이 그들에게
목숨을 내맡겼다. 이 모든 것이 토지 소유를 제한하지 않은 결과였다. 아, 그런 내용이 정사에 나와요? 예. 정사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 당시 여러 사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건데 중장통이라는 사람이 당시 실제로 이제 조조한테 이렇게 올린 보고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결과 백성들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해 우리 얘기죠. 굶어 죽거나 호족에게 빌붙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 토지의 개인 소유 문제는 1000년 전이나 뭐 똑같네. 근데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중앙 집권적 체제가 되면은 타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안정된다고 보는데 지방 호족들 혹은 군벌들이 너무 강한 게 지금 문제인 건데 심지어 여기서는 지방의 그 군벌들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땅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 커지고 사병들을 가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세수가 일단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네. 예, 세금 날 사람도 줄어들고 하니까 국가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신하들과 함께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정사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유명한 이제 조조의 개혁 조치가 둔전제라는 겁니다. 둔전제. 196년부터 조조는 조정에 있는 유명한 관료들과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뭐 실질적인 이제 그 방법론들을 개발해 나가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둔전제란 국가가 직접 토지를 탁 킵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요? 토지 개혁? 토지의 국가 소유. 토지를 딱 국가가 소유한 다음에 땅을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액을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왜 통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워낙 빈 땅들이 많았거든요. 놀고 있는 땅이 많고 농지였는데 버리고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빈 땅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땅들을 국가가 다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또 마침 그때 당시 이제 전쟁과 기아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탁 수용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도읍이었던 허창에서부터 시험을 한 다음 전국으로 확대를 천천히 시키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둔전들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와 관리 체계들을 갖다가 신하들과 함께 계속 개발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땅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 사장님한테 최 사장 힘드니까 저희 빌딩 저기 예. 저희 7층에 201호, 202호 가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임대주택 같은 거죠. 국가가 소유하면서 좀 저렴하게 세수 받으면서 그렇죠.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뭐 세금이 적진 않았어요. 일단은 적진 않았어? 약 40에서 50% 정도를 뜯어갔다고는 합니다. 소작농보다는 나은 상황이었나요? 비슷할 거예요. 야, 거의 유럽 수준의 세금을 그러면은 복지사회인가?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그 당시 농민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세수를 위한 거네요. 그 목적이 크긴 하죠. 사실 모든 게 다 그거지. 세수 때문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안 좋은 제도는 아니었던 게 첫 해에는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예를 들면 언제나 그런 이제 꼬시는 거지. 야, 첫 해는 임대세 다 받아가세요, 최 사장님.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한 절반 정도를 뜯습니다. 네, 그리고 3년째부터 이제 정해진 세금을 다 뜯어가는 그런 건데 뭐 둔전제가 아주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민들한테 이거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괜히 둔전에 끌려가서 소작의 반을 뜯기고 이러면 일할 맛이 낫겠습니까? 아예 강제예요 또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강제 형태로 운영했는데 나중엔 또 강제 형태도 풀어줬다고는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되게 탁월했었던 아이언대 편을 듣고 나니까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했으면 잘 됐을 것이냐 하면 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했을 거고 또 그런 면에서 둔전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때 당시에도 토론이 벌어진 게 뭐냐면 둔전이 아니라 정전을 시행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어요. 정전은 뭡니까? 정전은 예전에 한번 김도희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땅을 9등분으로 나눠서 가운데를 주고 뭐 이런 건가? 가운데를 공동경작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져가고. 네. 그럼 이건 세금이 10분의 1인 거, 9분의 1인 거고. 그 정도고 토지도 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빌딩 한 층씩 그렇군요. 63 빌딩 한 층씩 다 나눠 갖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인데 이게 이런 건 사실상 좀 운영되긴 힘들죠. 네.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있으니까. 지금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이제 노동자를 통해 가지고 뭐 생산력
아니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국가가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렇게 기록을 보면 진짜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하나의 정책 사안을 가지고 뭐 세부적인 이제 세율이라던가 뭐 시행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조조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권력만 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알려진 건 군사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전략적인 부분만 알려진 건데 남 연맥이고 이런 것만 알려졌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떤 내정을 하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둔전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조조가 했던 거죠. 이게 일종의 대선 공약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아, 그렇지. 네. 이걸 하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도 그 백성들을 막 학살하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서주대 학살이 문제가 됐던 게 그게 뭐냐면,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웬만하면 인구가 많은 도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많은 세금과 그 식량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걸 해갖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리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둔전제가 어쨌든 대박을 쳤어요. 결과적으로는 엄청 대박을 쳤습니다. 식량난을 완벽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군량 공급도 가능해졌고요. 국가 재정이 풍족해지고 농민들 반란도 거의 가라앉게 되죠. 1석 4조 5조의 효과를 냈습니다. 일할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로운 시대라던가 이런 때 이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소작의 반을 다 뜯어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워낙 남아있는 땅도 많고 유민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 이외에도 이제 조세개혁 정책 같은 것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조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제도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자기 이름을 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름이 조조제입니다. 조조제.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래 세금을 비율로 내지 않습니까? 예. 뭐 10%, 20%, 30% 내는데 이거는 정액제를 받는 겁니다. 세금 정액제. 뭔가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네. 제사장님. 그렇지. 예, 그래서 204년경에 실행된 제도인데 이건 뭐냐면 뭐 땅 일정 면적, 뭐 단위가 무라고 그러네요. 1무에 4되씩. 그리고 한 가구당 명주 2필과 솜 2군만 징수하고 이 밖에는 마음대로 걷지 말아라. 이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 그리고 호족들이 자꾸 이제 땅도 숨기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 조사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면적만큼 1모에 4대씩 면적만큼 다 내게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냐면 농민들의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그 호족들한테 뜯기고 이럴 때는 40-50%씩 뜯었는데 정액제로 개편하면은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뭐 거의 5%에서 10%? 오, 진짜? 엄청 줄어들었죠. 네, 근데 그 대신 호족들한테 뜯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호족 새끼들이 안 내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그 면적만큼 다 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면적으로. 예. 과두세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호족들은 반대하겠네요. 엄청 반대하지. 엄청 반대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사적인 게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가능한 거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종의 탈세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거는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다 뺏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 그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하고 있는 우리들의 꿈인데, 예. 우리도 빌딩 한 채씩. 예.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뭐 이런 형태로 조세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조금 보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세부담은 낮추고 이제 탈세하는 놈들 다 때려잡고 하는 유의미한 변화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각종 빈민구제 사회복지 정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70세 이상 과부와 12세 이하 고아 그리고 이제 생계 수단이 없는 장애인은 국가 부양을 해줍니다. 평생 식량은 줍니다. 그리고 뭐 가난하여 생계를 잇기 어려운 자는 정부가 식구수에 따라 식량을 제공한다. 뭐 이런 복지 정책도 있었고.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워낙 힘든 시대였으니까 백성들의 부담을 이제 줄이고 국가를 부강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사회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해결책이나 어떤 실행 능력, 추진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조조의 굉장히 긍정적인 면모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거긴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았죠. 소설 속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조조를 칭찬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아, 그렇군요. 유비 팬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말해줬어야지. 이미 듣다 껐어 지금.